네, 여전히 관세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넘어서 이슈와 전략들 구체적으로 세우는 시간이죠.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유신일 KB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이 최고의 그 갈등 지점들은 지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이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중이 협상이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한 낙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완벽한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는 뭐냐면 중국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편에 서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업하고 거기서 관세가 됐던 영구채를 강매를 하던 여기서 베네핏을 확실히 쌓겠다. 과거에 했던 대영 제국하고 유사하면서도 조금 더 공격적이고 또 선제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전 압박을 하는데 협의의 조건은 뭐냐면 이미 이제 우리가 병합을 했던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일부 우크라이나의 남부 동부의 이제 영토를 갖다가 러시아의 땅으로 완벽하게 반환하는 걸 인정해라.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결국에는 뺏기는 걸 인정해라라고 하고 거기서 종전 협상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미국은 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절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는 그전에는 관세를 이야기했다가 강하게 이겼다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진짜 본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연대에 있었던 가장 가까웠던 측근이었던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편입을 시키려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당근을 이제 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한 관세는 관세대로 가지만 여기에서 자신이 베너핏을 얻고 이 제국주의 패턴을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표출을 색깔을 진짜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정학적인 재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완화적으로 조금 나는 타협 잘해요. 시진핑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예전에 그 미국 협상을 보셨죠? 말은 말일 뿐이고 정책은 그대로 갑니다. 즉 미국의 물건을 대규모로 구매를 하거나 그런 약속들을 완벽하게 받아내지 않으면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차단은 지속이 될 거다. 다른 국가들이 그 틈을 타고서 협약을 잘하면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형국입니다. 네. 경제적 문제로 보이죠, 관세는. 그러나 그걸 넘어서 뒤에 핵심은 정치적이거나 지정학적인 패권의 그 이슈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우리가 이제 너무 경제적 문제에만 매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아니할 수는 없는데요.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트럼프도 지금 생각보다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이고 결국은 이제 관세를 하고 감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제가 칭송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 트럼프는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주의를 하고 자국중심주의로 제국주의를 하면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도 다 깨고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트럼프가 굉장히 뭔가 열세인 것 같고 시위가 되게 지속이 되니까 재정 문제도 부채 압박 문제도 해결을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일본과의 방위비 협조를 근간으로 해서 그 안보와 관련된 이제 협정 조약이 6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양보를 충분히 얻어낸과 동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딜의 끝은 뭐냐면은 관세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국가 대비해서 프리하게 해주는 좀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부적으로 연방정부에서 그 BRC비를 낮추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이고 이 BRC비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상업은행들한테 미국 내수의 개인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라. 그러니까 큰 부양 정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텍스컷 관련해서는 이제는 트럼프도 사실은 조율을 하고 스마트하게 적응을 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으로 세금 감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화당 측근들, 특히 제일 중요한 초강경파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가장 부자인 상위 1%의 부자들에 대해서는 누적세율을 조금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하는 법안을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여론에 편승을 해서 그에 합당한 정책으로서 부양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 재정에 대해서 부족하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많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50만 이상의 시위자들 어떻게 보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도 계십니다. 저소득층, 당장 월마트에서 중국산 제품을 사셔야 하는 분들은 불만이 정말 많아지고 계시죠. 근데 그 이상의 3억 가까운 인구들 중에서 50만 명 이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 차단에 대해서 이번에 리더십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트럼프 시위도 있고 유력 인사들도 지금 미국이 생산성 없는 제조업을 하려고 왜 하느냐, 잘하는 걸 해야 되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 길을 가겠죠. 다음은 연준하고의 관계인데요. 트럼프의 파월 때리기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만 또 압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 일기 때 보면 그런 갈등 속에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조금 생각보다는 유화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갔다고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압력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지금 가능해 보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는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가 실제로 침체 기로에 있으니까 그때는 대중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학자들도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돼요. 실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페드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보시면 트럼프도 너무하지만 파월도 너무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자신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발언과 정책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트럼프가 준용하고는 경제자문위원장의 보고서가 미란 스티브 보고서인데요. 스티브 미란 보고서인데요. 이 미란 보고서를 보시면 사실 페드의 책무를 갖다가 정부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뭐냐면은 실업률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목표가 보통 우리가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다라고 알고 계신데 장기금리 안정화에 대한 목표도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백악관에 충분히 지지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 지지하는 행동을 잠깐이라도 보이고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연준이 사실은 민간 기구로 조합 같은 상업은행들의 대표적인 지준율을 결정하는 조합 같은 기구로 설정이 되면서 창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준의 그 의장을 갖다가 추천된 의장을 선임하는 사인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해임하는 권한은 사실 없어요. 기관의 특성 자체가 달라요. 여기 사실은 기본이 민간기구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하죠? 심리적으로 관세, 그다음에 재정정책 적극적으로 안 하면서 뭘 하고 있죠? 일부러 불안 같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침체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압박감은 더 세질 겁니다. 왜? 지표 자체가 소비가 악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지금 형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사실 저는 빠르면 5월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은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보고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금리 인하의 네. 사이클 중에서 CPI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CPI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양측의 이것은 경제학적 논리보다 정치적인 대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연준과 미국 행정부의 관계는 다른 나라들하고 사뭇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 그다음에 일본의 BOJ 이런 정부의 산하에 있는 중앙은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연준은 그런 중앙은행으로 착각하시는 분인데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 때로는 협력과 갈등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그 우려들입니다. 미국 주식 최근에 반등했지만 계속 빠졌죠. 금리 오르면서 채권 빠졌죠. 달러 약세죠. 소위 이제 탈US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은 좀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그게 또 순간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의 그 시장 자체의 네. 파이, 그 다음에 미국의 큰 대규모 ETF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잠시 주춤해지면서 이게 빠진다고 해서 이게 또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 미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잠시 반등이 나왔지만 중국이 그동안에 딥시크라든지 AI 때문에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이니까 오히려 중국 시장이 안정하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간단해요. 지금 작년도에 벤스 부통령이 되고 도치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선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과 우리가 M7이라는 기업들을 그리고 테슬라를 굉장히 키울 것처럼 정책적인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상 그 정책은 안 나오고 있어요.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처럼 말해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조정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물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이거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트렌드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M7 기업들이 나빠지고 있지는 않다.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최악은 더 이 주가 빠진 거에 비하면 이 정도의 실적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저가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지려면 주려던 선물을 줄 때, 즉 정책적인 카드가 트럼프가 내수 부양과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때 아마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분기 중에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아마 이제 관세와 이 지정학적 패권이 정리가 좀 되면 아마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이 나오는 걸 보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딥시크나 기술력 자체가 제너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적어도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로봇이 1세대에서 1.5세대 정도는 아직도 늦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훌륭하지만 그래서 주가가 크로스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미국은 별로이고 또 중국이 너무 칭송되는 부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리스크다. 이렇게 뭐 중국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의 자금의 어떤 변환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유신익 박사님 말은 소위 뭐 탈 US 미국에서의 자금들이 유의미하게 빠졌거나 그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 미국에서 모든 상당한 자산을 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가져가야 된다.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네. 정책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으셔야 된다. 네. 우리가 미국하고의 소위 2+2 관세 협상이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시간을 좀 벌었다는 얘기죠.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사실은 또 미국의 압박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주요 산업들 특별히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이미 신호를 줬던 것처럼 크게 보면 4가지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그리고 조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자원 탐사를 하는 LNG 관련된 사업들, 이런 사업 관련해서 이미 미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세율 자체를 국가 관세, 그다음에 사고 관세랑 별도로 지금 산업별 관세로 이연을 시킨 거는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율을 이제 단순하게 책정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이 시기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근데 미국의 입장은 철저하죠. 안보와 관세는 같은 키워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협정을 이 관련 산업들은 필요하니까 낮춰주는 대신에 안보와 관련된 방위비와 관련된 부분을 이미 좀 자신들 유일하게 높여서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선언적인 샘플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부 조항에서 일단은 추가 요구를 트럼프가 하고는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의 6개의 그 안보 협정 조약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추가적으로 방위비나 추가 시설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일본 제철의 US 스틸 합병과 관련되는 건을 무효화라는 트럼프의 요구, 이런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를 빼고서는 환율 문제 아니면 다른 타 산업에 대한 경제, 교역 문제, 그다음에 무역 관련되는 갈등들은 거의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 양측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의 입장에서도 좀 빨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우리한테도 이런 협상의 기회가 열린 것은 이 산업이 일본도 중요하고 일본도 필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련 산업 부분에서 특히 반도체와 관련되는
D램이나 우리 AI 관련된 칩을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마도 일기 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 머지않아 8, 9월 아니면 올 하순, 올 연말 가까이 돼서는 이제 재편이 일어나고 나면 미국 중심의 블록 재편이 일어나고 나면 분명히 중국은 차단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파는 그 쉐어들은 상당 부분 다른 국가한테 이득을 주는 형국으로 나타날 겁니다. 일기 때도 제일 먼저 차지한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이 순위로 빠르게 그리고 필요한 협상 대상자로서 인식이 되지만 여기서 조금만 적극적인 움직임만 있다면 우리의 시장 자체도 기업도 현실의 어떤 트렌드와 함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핵심 근간 산업들이 여전히 이제 부담에 있는데 사실 악재는 사실 거의 다 반영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시간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안개가 거치고 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네. 트럼프의 색깔을 이미 다 드러내고 있고 제일 나빴던 색깔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하면서 미국 연준 보고서 가운데 미국 주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AI로 급등할 때 비해서는 많이 빠져있지만 그래도 밸류가 선행 PER로 보면 여전히 높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국내 증시를 뽑았더니 국내 증시가 저평가이긴 합니다만 PER이나 뭐 PBR로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까지 국내 증시가 또 이렇게 상당히 그 저밸류 매력이 또 큰 건 아니더라고요. 국내 증시의 그 상황들은 그런 그 흐름들을 저평가 저밸류 매력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네. 현재 나오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항상 우리는 미래를 봐야 그렇죠. 되죠. 예. 미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기승전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 미국 내수를 갖다 부양하게 만들어서 자신은 나는 스타야 이렇게 침체되는 미국 경제를 스스로 인위적으로 사실은 침체처럼 만들어 놓고 네. 결국에는 부양을 하면서 뻥 띄우니까 나는 그래서 이 미국을 구했어 이런 식으로 자아자찬하면서 리더십을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의 정책이 나오고 미국의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시장이 커진과 동시에 투자 시장, 즉 금융 시장도 완화적인 기조를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베너핏을 받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간단히 취획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누구냐면요. 결국에 우선 협상 대상국 5개 국가예요. 인도, 호주, 영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의약품 관련돼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해왔는데 그 관련되는 국가가 두 국가로 딱 축약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업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많은 대기업들, 수출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약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그 다음에 수출시장, 그리고 우리의 투자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판단하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전략적으로 빠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는 미국의 AI, 그 다음에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가성비 좋은 식으로 따라오고 있는 AI 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양쪽에 다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무대응이 오히려 현명한 스마트 대응이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함부로 내지 않는 그런 전략적인 스탠스이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가면 일본도 당연히 미국 시장에 적극 참여를 하겠지만 한국의 그 세일즈 파워를 무시를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연말쯤 돼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과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에 대한 그 한국의 매력,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게 다시 부각될 수 있다. 100% 동의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여름 지나고 연말이라는 얘기가 이제 단서가 달리니까 그 시간들을 참아야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을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그동안에 팔았던 걸 되사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엄청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환율하고도 상관성이 꽤 높은 상황이어서요. 네.
환율 움직임이나 외국인들의 움직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직은 좋은 걸 찾기 힘듭니다. 네. 현행상의 지표로 봤을 때. 지난번 우리가 이제 GDP 나왔던 숫자만 보더라도 전기비로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전년비로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 성장의 패턴을 보면 정부 기여도가 대부분을 차지해줬고, 여전히 내수는 마이너스인 상태. 이제 수출입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플러스도 아니냐, 이제 보합인 그런 상태로 기여를 했습니다. 즉, 네. 우리의 성장 패턴에서는 지금 딱히 무언가 내세울 것도 없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불확실의 경로를 아직도 겪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불확실성의 경로와 그다음에 지금 성장률이 더 최악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터널의 끝이냐 중간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끝 지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행동, 말, 언어, 정책 때문에 발언에 비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왔는데, 사실은 항상 시기별로 지나고 나서 보면은 트럼프 시기에는 큰 파이의 시장이 열린다는 기회의 포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우리 리더십이 그래도 다시 이제 확보될 수 있는,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정부의 추경이나 정부 지출에 대한 드라이브 의지도 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성장이 보일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서 외국인들도 이제는 환율이 완만하게라도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고점을 찍고, 빠른 하락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안정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수주가 저는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 포인트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최악의 매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매수로 서서히 전환될 수 있는 그 전환 포인트에 와 있다. 그래서 좀 긴 시점, 여름, 그 다음에 가을, 네. 겨울 이러면 너무 긴 시점인 것 같지만, 사실 투자할 때는 제일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국가, 기업을 살 때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한국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또 지정학적 이야기, 또 주요 섹터 이야기 했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내일은 항공주이군요. 예. 최근에 사실 뭐 연휴 이런 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이나 여행주들이 탄력적으로 못 갔는데요. 항공주는 또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하고의 합병권도 있고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미래에셋증권 류재현 이사와 함께 내일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